아무런 증빙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 이 유형은 몇 번이 되느냐? 네, FAT 1급에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 소매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아무런 증빙을 안 받고 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몽땅 빼먹어 버리면 나중에 아주 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재고가 안 맞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서 적당히가 아니라 100%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사장님들은 입력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소매인데 그걸 뭐 부가세 안 내려고. 예. 그런데 예, 그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운 대로 하시면 돼. 전부 다 입력을 하는데 뭘로 입력하느냐? 여기 보면은 14번이 있어요. 14번 건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14번 건별이 아무런 증빙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를 여기다 입력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현금을 내고 우리 저기 컴퓨터를 사갔는데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 소용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도 14번 건별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FAT 1급에서는 14번 건별은 한 번도 안 나오죠. 미리 교재에서도 예고한 대로 11번 과세, 13번 면세, 17번 가과 이 세 가지 유형만 콕 찍어서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번 7월 20일 날 시험을 보실 때에는 이 매출의 여러 유형 중에서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매입에서는 4개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51번 과세, 53번 면세, 54번 불공, 57번 가과. 요 4개의 유형만 시험에 내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예. 7월 20일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유형에서 여러분 매입이다 그러면 4개 중에 하나에 반드시 해당이 되고 매출이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예, 거기에서만 출제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급수가 높아지죠. 거기서는 이제 이것저것 막 나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건별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유형별로 여러분이 골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여러분 334페이지에 7번 문제는 매입거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입거래. 그러면 아까 유형을 뭘 선택해야 될지 딱 나오죠? 51번부터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매입이네요. 신용카드.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봅시다. 영업부 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영업부 회식이에요. 만약에 거래처 접대용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서는 안 돼요. 입력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회식비니까 이건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세액 요 1909원을 어떻게 해줘요? 공제해줘요. 세액공제. 매출 세액에서 빼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접대 목적으로 식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접대 관련 식사비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예, 일반 전표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 회식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제 가능하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끝자리가 7자예요. 신용카드 끝자리가 7자. 그래서 매입이니까 앞에 5가 들어가서 57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합계금액 입력하는 것도 똑같아요. 12만원짜리. 그리고 궁전 한식은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봅시다. 거래일시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자, 유형 아까 정리했죠? 57 카드 과세 매입. 자, 물음표 단수 눌러서 카드사를 지정해야 돼요. 국민카드죠? 네, 국민카드 확인 한 번 더.
네, 품명에다가는 회식대라고 해야죠. 회식비. 수량단가 지나가야 되겠고요. 공급가액에다가 12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10만 9,091원하고 1,909원이 구분이 되죠. 거래처는 궁전 한식이 되겠습니다. 궁전 엔터. 여러분 거래처 입력할 때 4자, 3자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2자만 입력하고 검색하는 거예요. 3자, 4자 넣어봐야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 과목 검색도 3자, 4자 넣을 필요 없습니다. 2글자. 2글자 가지고 검색하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4번 카드 분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 상품이냐? 상품. 지금 여기 커서 와 있는 거. 자, 회식비가 상품일 리가 없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이걸 고쳐야 돼요. 차변에 상품 자산이 아니라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811번 복리후생비. 복리로 검색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800번대 고르셔야 돼. 위치. 급한 나머지 500번대에서 엔터 해버리면 복리후생비가 여기에는 나타나지만 채점에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영업부 회식비잖아요. 영업부 회식비는 제조원가가 아니에요.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511번으로 하면은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나.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그래서 811번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811번으로.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확인을 합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을 거니까 차변에 자산 처리하죠.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공제받을 부가세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자, 궁전 한식이라는 여기 식당에는 우리가 지급을 했지만 국민카드사에는 지급한 것이 아니죠. 아직. 카드 대금 결제일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둬야 돼요. 미지급금. 이 분계를 자꾸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자, 회식을 하고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오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가 된다. 이거를 자꾸 머릿속으로 써봐야 돼요. 가능하면 노트에 써봐야 됩니다. 가능하면 노트에. 그것이 공부하는 요령이 됩니다. 공부하는 요령 자꾸 써보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결산 문제 나왔네요. 결산 문제. 결산 문제가 화재보험료 가입하고 이건가? 어디? 제가 낸 결산 문제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료 가입하고가 아니고. 다르군요. 자, 이 문제는 결산 문제 1번 수동결산 문제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수동결산 한 문제 또 자동결산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격시험에 FAT 1급에서. 자, 결산 자료 한번 읽어봅시다. 2019년 10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하시오. 월할로 계산하라. 날짜는 따질 필요 없다 이거죠. 월 단위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경과 분,
보험료 미경과분이라는 게 몇 개월치냐? 기간을 보시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미경과분이 바로 9개월이에요. 9개월. 요 기간 보면 바로 나오죠. 9개월. 9개월치 보험료가 미경과 보험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년분이 여기 6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5만 원. 계산 나오죠? 60만 원 나누기 12 하면. 그래서 9개월 곱하기 5만 원 하면은 미경과 보험료는 얼마가 돼요? 예, 이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계산이. 자, 여기 밑에 다 나왔네. 예, 설명이. 그래서 이 45만 원의 미경과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요. 예,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보험료 지급했는데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 말을 분명히 안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10월 1일 전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한 겁니다. 왜냐면 10월 달이면 벌써 후반기죠. 하반기. 그래서 하반기에 보험금 지급하고 어떤 회사는 아예 선급비용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9달치가 차기 거니까 그냥 전체를 선급비용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10, 11, 12 결산 때 3개월치 경과된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비용 처리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미경과된 45만 원 아까 그거를 비용에서 차감해 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10월 1일 전표 조회해 봅시다. 자,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가야 돼요. 일반 전표에 10월 1일 날 거 보험료 지급한 거를 한번 보세요. 출금 전표로 한국보험에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 납부한 거 보이죠? 예. 뭘로 처리했냐면 보험료로 처리했어요. 보험료. 비용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을 차감시켜줘야 돼.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결산 때 여기 60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려면 이 45만 원을 여러분은 차변에 입력해야 돼요? 대변에 입력해야 돼요? 대변에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혼동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이게 왜 결차 결대가 미리 넘어와 있지 이게? 예. 저는 이거 뭔가를 미리 했나 봐요. 예. 이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없죠 이거? 예. 자, 12월 31일 대변의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800번대 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이네요. 금액은 45만 원. 왜 대변에 넣는지 아시죠? 아까 10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시켜줘야 되니까 대변에 보험료 하면은 보험료에서 45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를 뭘 넣어주느냐? 이것이 자산이에요. 내년치를 미리 지급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선급, 미리 지급했다. 선급 비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선급, 미리 지급하는 개정 과목이 선급금과 선급 비용이 있죠. 선급금은 계약금입니다. 여러분 계약금. 지금 이거 보험료 계약금 아니잖아요. 미리 지급한 거예요. 자기 거를. 그래서 선급 비용. 선급 비용. 그리고 선급 비용에 거래처를 걸어줄 수도 있어요. 아까 거기에 무슨 보험이라고 있었는데 뭐 보니까 코드가 없었어. 만약에 보험회사 코드가 있었다면 보험으로 검색해 보면 여기 검색이 돼야 돼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해. 이런 건 안 넣어도 돼요. 45만 원 차변에 금액 입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4점. 네.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분개하는 거. 이거 비용의 이연. 이게 무슨 말이냐? 단기에 비용을 지급했으나
그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킨다. 차기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이연. 비용의 이연과 수익의 이연이 있고 발생도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이 있었죠. 네. 다음 1월달 차기에는 문제가 안 일어나요? 1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5만 원을 이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기에 또 뭐 붕괴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있어야죠. 그죠? 그렇죠. 이 45만 원이 9월 30일이 되면 차기 9월 30일이 되면은 선급 비용이 이제 그렇죠. 영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변의 선급 비용이 가고 그것이 2020년에 보험료로 차변의 보험료로 내년 9월 30일 날 이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45만 원이 2020년도에 보험료로 회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예. 그렇습니다. 그 너머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야. 예. 그런데 FAT 1급은 요 결산 처리하는 것까지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질문하신 이거는 TAT 2급이나 TAT 1급에 그런 게 나와요. 여기까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그 다음 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제 만약에 2020년 9월 30일이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단기의 보험료 60만 원 1년간 지급을 했다. 그런데 전 기말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45만 원이 있다. 네, 그것도 함께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급 비용 얼마 있지? 뭐 45만 원인지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45만 원이다 알려주면 45만 원 하면 되는 거.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가 있다 그러면은 선급 비용 원장을 가서 조회해야 돼요. 선급 비용 원장. 그래서 선급 비용 원장을 조회해 보면 보험료 관련 선급 비용이 얼마였는지 알 수가 있죠. 이걸 찾으면 되니까 예. 대변의 보험료, 차변의 선급 비용인 거. 예.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선급 비용 대변의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의 보험료로 발생시켜주고 그 작업을 9월 30일 날 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와 같은 분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 두 번째 문제는 자동 결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자동 결산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200만 원이다. 네. 네, 아까 수업 전에 질문하셨죠? 네, 질문하신 분 있죠? 퇴직금 추계액. 이걸 전부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퇴직급여 문제를 끝까지 읽어볼게요. 퇴직금 추계액 1,2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서 전액에 대하여 설정하기로 했으며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다. 잔액이 없으면 1,200만 원 다 설정합니다. 여기 뒤에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있다 없다를 대부분 말 안 해줘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2월 31일자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것의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없다고 했지만 혹시 있는지. 자, 그래서 하시는 요령은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봅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조회하셔가지고 지금 뭐를 입력하다 말았는지 저는 뭐 차대변이 안 맞는다고 나오는데요. 예. 2009년 1월 1일 날? 어, 1월 1일 날 연습한 걸 제가 안 지웠군요. 오호. (6월 1일) 날 타계적으로 대체 보통예금 출금인데 무슨 보통예금이야? 네. 이거 그냥 연습한 건데 제가 안 한 것 같아. 네. 전표 이걸 수정을 해서 삭제해버려요. 이것도 삭제. 네. 수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12월 30일 거 합계잔액시산표 에러 나나요? 안 나죠? 네, 제 거에서만 나는 것 같아요. 네, 고쳤습니다. 자, 뭘 보느냐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잖아요. 그렇죠? 비유동 부채니까 저기 부채에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비유동 부채 자리에 이 자리에. 그래서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쪽에 잔액을 봐야 돼. 근데 없죠. 비유동 부채에 장기 차입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장기 차입금 하나밖에.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전기에는 설정을 안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설정을 했는데 퇴직자가 많아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다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올해 퇴직자가 많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아무튼 문제에서 전기에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 때 설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설정을 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퇴직연금에 우리가 퇴직금만큼 전부 다 연금에 불입을 해놨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안 합니다. 연금에 다 불입을 해가지고 돈을 미리 자산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연금 불입을 퇴직금만큼 100% 다 불입을 해놨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 안 합니다만은 연금 불입을 전혀 안 했거나 불입을 했지만 퇴직금 추계액이 일부만 불입을 하는 회사도 많아요. 100% 불입을 돈이 없으니까 불입을 못한 거죠. 1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 불입을 했다. 그러면 60%는 부채로 잡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직원이 입사해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결산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결산해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회사 문을 닫아야 된다. 2019년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폐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 다 내보내야 되니까 퇴직금 계산해서 다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회사가 폐업한다고 가정을 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12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200만 원 모두 설정해야 되겠죠. 설정된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자동 결산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일반 전표 입력사항은 아니죠? 네, 자동 결산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찾으셨어요? 네, 결산자료 입력. 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1 엔터, 12 엔터. 그리고 확인을 눌러줘요. 그리고 어디가 되느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조금 내려가면은 퇴직급여 전입액이다 라는 게 있어요.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가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전입액. 아시겠습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 잔액시산표에 합계 잔액시산표에 가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00만 원이 있었다면은 여기다 1000만 원만 입력해야 되고 하나도 없었으니까 몽땅 입력하는 거예요. 1, 2 플러스 엔터. 아시겠죠? 예. 퇴직급여 추계액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때 판매관리비 맨 밑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다가 이 셀에다가 입력을 한다. 예.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자 나머지는 없다고 가정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전표 추가를 눌러버려야 됩니다. 전표 추가 눌러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해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닫고요. 일반 전표에 한번 가보세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조회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수동 결산에 반영했던 대변의 보험료, 차변의 선급비용 1번 전표 외에 2번 전표와 3번 전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2번 전표는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예. 여러분들 내일 모레 보는 시험에 요 분계를 낸다고 수도 없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이 분계에서는 이 적요를 꼭 써야 된다.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는 적요를 써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 1200만 원 입력한 것이 분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이죠.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증가.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재무상태표로 가고 부채니까 퇴직급여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단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이건 부채로 가고 이건 비용으로 가가지고 예,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퇴직금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왜 비용 처리하죠? 퇴직금 지급을 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방식은 현금주의예요. 우리 기업회계는 현금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 그 퇴직금이 언제 발생한 거냐 이 말입니다. 돈 주는 날 발생한 게 아니에요.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돈을 주는 날은 단지 현금이 나갈 뿐이지 그 퇴직금은 수년간에 걸쳐서 그 사람의 근무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한 거라. 그러면 2019년도에 근무한 퇴직금은 2019년도 비용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예. 선생님 어떤 직원은 5년 된 직원도 있는데요. 그 사람 퇴직금이 왜 2019년도에 퇴직급여에 반영했죠? 그래서 해마다 설정을 하잖아요. 해마다 설정하면서 전기에 설정해 놓고 나머지를 뺀 나머지만 여기다 아까 그 퇴직금 전입액에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예요. 원래 나머지만. 그러면 퇴직 안 한 사람들 퇴직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퇴직금의 충당 부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 퇴직급여로 처리되는 이 비용이 매년 막 뭉태기로 커지는 게 아니라 전기에 설정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설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도인가요? 앞으로는 300인 미만 기업도 이 퇴직연금을 그 노동법에 의해서 이제 퇴직연금에 다 의무 가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말이죠. 퇴직연금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합니다. 예, 설정해야 돼요. 확정급여형. 근데 확정기여형에 가입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 연금이 다 불입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나와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를 불입했다. 이런 건 문제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그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이제 퇴직연금 불입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이걸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문제 현재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5번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실무 수행 평가 문제 중에 맨 앞부분에 기초정보관리 10점짜리 이거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거 쉬웠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요 8점짜리 있죠. 회계정보 분석 이거 그 다음에 쉬워요. 예.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보는 요령은요.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절대 씨름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 가지고 괜히 씨름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허겁지겁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주 나빠요. 그렇게 하면 모르는 거 패스. 그래서 아는 것부터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맨 뒤에 있는 요 8점짜리 이건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모르는 문제에 씨름하다가 이렇게 거저먹는 문제를 나중에 뒤에서 시간 없으면 이거 허겁지겁 하다가 쉽게 침착하게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끌지 마세요. 알 것 같지만 이건 시간 오래 걸릴 거다 뒤로. 아니, 똑같은 3, 4점인데 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겠어요?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에 투자해야죠. 이게 뒤에가 점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4점짜리. 근데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볼까요?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입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총계정 원장에서 상품 매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찾는 게 아니라 상품을 찾으면 돼요. 상품 매입이라는 개정 과목 여러분 한 번도 쓴 적 없죠? 네, 상품. 그러면 상품이 자산이니까 매입을 했으면 차변일 것이고 상품이 다른 데로 어디로 이용됐으면 대변에 갔겠죠. 그러니까 상품 계정의 차변을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 조회해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총계정 원장 여기 있습니다. 예, 총계정 원장 찾았죠? 총계정 원장은요 기간이 기본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은 못 고쳐요. 예,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도 계정 과목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상품 찾는 방법이 있고 상품 찾는 게 귀찮으면 그냥 엔터를 치고 전부 다 꺼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계정 과목이 101번부터 쭈르륵 나와요. 코드 순으로. 여기에서 내가 찾는 상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게 상품이에요. 예. 이게 상품 건물 클릭하면 건물이 오른쪽에 보이고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부터 끝이 아니라 나는 아예 상품만 꺼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여기다가 상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146번 상품 확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상품 여기 계정 과목란에 상품 하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여기서 엔터 치면은 여기에 계정 과목이 전부가 보이고 거기서 찾는 방법이 있고 아예 여기에서 상품을 딱 찾으면 여기에 상품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을 보셔라 이거예요. 차변. 매입이니까. 답이 몇 번일까요?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중에서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을 여기서 숫자가 제일 큰 거니까 몇 월이에요? 1월이죠? 예, 답이 1월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라는 문제죠. 네, 2019년 1기 예정 1월부터 3월이라고 했죠. 신고기한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 매출액,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에서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박스에 있죠? 네, 요거 닫고 요거 닫고 네,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박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 클릭하시고 1월부터 3월이라고 문제에서 주었죠? 1 엔터 3 엔터 정기에서 엔터 하시면 예, 위에가 매출세금계산서 밑에는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전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전자 소개를 클릭해야 돼요. 매출에 여기 전자의 소개. 그래야 여기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월부터 3월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냐? 여기 공급가액이 거래처별로 다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2천만 원짜리니까 부국상사가 답이죠. 그렇죠? 예, 부국상사. 그래서 답이 2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이 뒤에 문제는요. 여러분 이 뒤에 문제는 두 문제인데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워도 장부를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적어도 하루에 여기 와서 수업하는 거 외에 여기 와서 수업식 받는 거 외에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30분씩은 이 프로그램 열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 턱 하면 턱 가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했는데 이 메뉴들이 막 새로워. 전부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러면 곤란하겠죠. 예. 총계정 원장이다. 아, 여기 있구나. 예. 현금 출납장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재무상태표 어디 있지? 여기 있고. 어음 직계표 어디 있지? 여기 있고. 이렇게 척척척. 예. 이 메뉴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번 달만 이 프로그램 가지고 노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용산전자라는 회사를 통해서 말이죠. 용산전자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무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예,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